오늘 그 강의했던 거에 대해서 어차피 보충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되니까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조현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자, 오늘은 주로 진단이란 뭐냐,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 거냐, 그리고 조현병에 대한 진단 기준은 뭐고 어떻게 내리느냐, 또 양극성 장애의 진단 기준은 뭐고 어떻게 내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던 중이었죠.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로 이제 집중해서 강의하고 상담하고 하는 부분이 크게 세 범주예요. 진단적으로 볼 때 하나는 조현병,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죠. 또 하나가 제가 그냥 조울증이라 하는데, 정식 진단 명칭은 DSM-5 기준으로 보자면, 요거는 DSM-5는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만든 진단 분류 체계인데, DSM-5에서는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CD-10, ICD-11, 이거는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만든 질병 분류 체계인데, 요거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그러니까 바이폴라 어펙티브 디스오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다루는 게 아무튼 조현병, 그리고 조울증, 다른 말로는 양극성 장애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조현정동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를 또 다른 말로 양극성 정동장애라 하니까, 조현정동장애하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용어가 또 서로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무튼 제가 다루고 있는 게 조현병, 그리고 조울증, 그리고 두 개가 겹쳐 있는 조현정동장애, 요렇게를 제가 이제, 조현정동장애는 영어로는 스키조 어펙티브 디스오더죠. 조현정동장애.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진단명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세 범주에 속하는 당사자와 그 당사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제가 주로 이제 교육하고 상담하는 대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 전체로 보자면, DSM-5를 기준으로 보자면 총 한 대분류가 몇 개 정도 있느냐, 대분류가 한 20가지 정도 있죠. 20개 대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다루는 범주는 그 범주입니다. 이야기고요. 오늘 강의에서 저도 들어보니까 제가 DSM-5까지를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보고 등등 했었는데, 2022년도에,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3년 전에 이 DSM-5를 DSM 5판이란 소리예요. DSM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해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진단 통계 편람이에요. 여기에 통계가 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 진단 범주를 가지고 사람들 조사도 하고 해서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진단 범주와 관련된 확증을 어느 정도 받은 거라고, 이제 그래서 통계가 거기 들어간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진단 통계 편람이라고 번역이 되죠. 이거의 5판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려고 하면 어떤 진단을 내리는 진단 기준이라든지 분류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류 체계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52년에 이제 표준화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표준화된 진단 분류 체계를 처음 만든 게 1952년이거든요. 그래서 1952년에 나온 게 1판, 그걸 대대적으로 개정해서 두 번째로 개정판이 나온 게 1968년, 그게 2판, 그 다음에 1980년도에 가서 개정된 게 3판,
그 다음에 1994년도에 가서 개정된 게 4판, 그 다음에 5판이 2000,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0 하여튼 10년 정도에 가서 개정되어 나온 게 5판. 그 다음에 이제 그 5판을 다시 부분 수정했는 게 DSM-5TR이에요. 텍스트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개정판이에요. DSM-5 개정판이다. 이게 2022년에 나왔거든요. 3년 전에 2022년에 나왔는데 그 앞에 조현병 진단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가 우리가 조현병을 진단 내릴 때 흔히 5개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걸쳐 나타날 때 조현병이라고 진단 내린다 하는데 요 5개 증상 중에서라고 했는데 요게 조금 더 명세화돼서 5개 중에 앞에 3개 망상, 그 다음 환각, 그리고 와해된 언어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인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죠. 그러니까 망상, 환각, 그리고 와해된 언어,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와해된이라고 하는 disorganized. 그러니까 organize 하면은 조직화란 소리거든요. 조직화된 organized. 근데 dis니까 비조직화된. 요거를 달리 말해서 와해된, 무너진이라고 하는 조직화된 게 무너졌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순서와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할 때에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 되겠다 라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말을 떼기 시작해서 논리 전개를 해나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결론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순서 있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예를 든다거나 뭐를 하는 것도 다 필요한 거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할 때도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라 하는데 달리 말해서 비조직화된 언어, 비조직화된 행동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반대가 조직화된 언어, 조직화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조직화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논리성 있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화된 방식으로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을 하고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요게 안 된다. 요게 무너졌다. 말을 하기는 하는데 횡설수설한다. 말을 제대로 처음 꺼냈던 말과 나중에 결론으로 말하는 게 이게 엉뚱하게 간다. 뭐 이런 게 이제 이 말의 조직화 능력이 떨어졌다, 무너졌다. 그래서 비조직화된 언어, 비조직화된 행동. 직역하자면 이런데 이걸 와해된이라고, 무너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렇게 5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라고 했는데 요 2가지 이상의 증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앞에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망상, 환각, 그리고 와해된 언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 합해서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때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DSM-5TR에서 2022년에 나온 DSM-5TR 개정판에서 조금 더 구체화한 거죠. 그렇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원래 하던 강의에서 조금 DSM-5TR 오늘 김재원 선생님 그거를 소개해 줬는데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다. DSM-5TR에서 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5개 중에 2개라고 하는 건 망상과 환각, 내지는 환각에도 다시 안에 5종류가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니까 감각기관이. 그래서 환시, 환후, 환촉, 환미, 그 다음에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망상이 있고 환청이 있다. 여러분 요 자체로 2가지가 되는 거죠. 또는 망상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와해된 행동이 있다. 망상에 따라서 막 멋대로 행동해서 이게 행동 차원이 무너졌다. 망상 이렇게 행동이 주변 상황 맥락과 맞지 않는다. 딴 사람들 볼 때 황당하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망상과 뭐 예를 들어 음성 증상이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증상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이야기를 했는데, 양성 증상은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또는 보통 사람들도 있기는 약간 있는데 훨씬 심하게 보인다. 이게 양성이라는 의미. 플러스 더 많다. 그게 이제 망상, 환각,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요거죠. 보통 사람들도 완전히 없진 않아요.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약간 때때로는 망상을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보통 사람들 경우에 막 심하게 싸울 때, 흥분했을 때, 부부싸움 막 심하게 할 때, 이때는 막 헛소리 막 튀어나와요. 망상적인 생각들도 막 튀어나오고,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게 완전히 없지는 않죠. 망상, 환각도 환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람들도 특히나 많이 경험할 때가 잠이 잘 들라 할 때, 누가 옆에서 말을 시키는 것 같았는데 잠이 들었다. 잠이 깰 때 누가 깨워서 깬 것 같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 뭐 이런 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더라. 뭐 이런 보통 사람들도 몸이 피곤할 때라든지 때에 따라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망상적인 생각도 하고 또는 환청을 듣기도 하고 물 같은 거 마셨는데 환미죠. 멀쩡한 물이 막 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하긴 해요. 그래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보통 사람들도 때때로 조금씩 보이긴 한데 이걸 훨씬 심하게 보인다. 그래서 플러스란 소리 더 많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건 더 적다. 뭐가 더 적다는 소리냐? 음성 증상도 크게 5가지죠. 하나는 감정 표현, 그러니까 감퇴된 정서 표현.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적어졌다. 현저하게 적다. 감정 표현. 그 다음에 무사회증. 사람들을 도통 안 만나려 한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애초에 욕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한다. 무사회증이라고 하는데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음성 증상이고 그러니까 무사회증이 있으면 흔히 집안에 고립되죠.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감퇴된 정서 표현과 무사회증 이 2가지가 가장 음성 증상 중에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가 무언증 말 수가 없는 거. 예 아니요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만 답하는 것. 무언증 그 다음 무의욕증 아무 의욕이 없는 것. 그리고 무쾌감증 즐길 줄을 모르는 것. 즐겁다는 느낌이 없는 것. 옛날에 좋아했던 것도 봐도 시큰둥하고, 뭐,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즐거운 느낌이 안 드는. 요런 것들, 요 5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음성 증상은 이 5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요게 이제 아까 김재원 선생이 강의할 때 안드레아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성 증상 평가 척도 1987년도인가 나온 거기에서 라고 하면서 이제 인용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이 자체는 DSM-5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SM-5에서 음성 증상을 요 5가지로 분류를 해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오늘은 아니고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음성 증상은 음성 증상과 우울 증상과, 그리고 약의 용량이 지나치게 셀 때, 겉보기에는 이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진단 기준으로 보자면, 조현병의 경우에는 이 5가지 중에서 2개 이상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 3가지 중에서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망상, 환각, 그리고 와해된 언어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갈 때, 6개월 이상 갈 때라고 하는데, 6개월이라고 할 때 여기엔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잔류기 다 포함해서 6개월이다. 그러니까 활성기는 한 달만 나타나더라도 아무튼 6개월 이상 되었다라고 하면 조현병 진단을 내린다. 그럼 이제 상당수 가족들이 우리 애는 지금 문제가 생겨서 처음 병원에 데려갔는데 한 번 보자마자 바로 조현병입니다 한다. 6개월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아니요. 그 의사가 볼 때 이미 전구기부터 해서 시작된 지가 6개월이 더 됐다고 보니까 데리고 가자마자 바로 조현병입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조현병 진단 기준은 이렇다. 그런데 다시 과거에는 이 증상을 나눌 때 4개의 양성 증상과 1개의 음성 증상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양성 증상 4개라고 하는 것도 다시 2그룹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정신병적 그 차원이라고 해서 망상과 환각은 정신병적 차원, 사이코틱 디멘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와해 증상은 와해 차원, 내지는 인지결함 차원 쪽으로 해서 다시 양성 증상도 다시 안에 2그룹으로 나눈다. 지금 요 이야기를 아까 김지현 원고 읽을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룹핑을 한다 이야기인데, 일단은 꼭까지. 그래서 이제 아까 김재현 선생이 원고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조현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의 진단 기준, 조울증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울증의 진단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A와 B로 해서 제일 중요한 진단 기준, 일단 2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타의 진단 기준 7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2가지 하고, 이 2가지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진단 기준이 이제 고려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화면에 잠깐 띄워놓고 보면서 그거 이야기를 할게요. 조증사파의 진단 기준이 크게 보면 A, B 돼 있고 그 다음에 7가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 2가지는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조증 시기에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근데 사실은 김재은 선생도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7가지 중에 3가지다. 뭐 이런 게 꼭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이제 진단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 놓지 않으면 의사들마다 이 중에서 이게 거의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가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3가지 이상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의사들마다 서로 다르게 진단하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A이거든요. A. 자, 비정상 A에 2가지 정보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래서 첫 번째는 기분이 평소하고 다르다. 기분이 평소하고 다르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리고 목표 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너지와 목표 지향적 활동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고, 인데, 이 DSM에서는 쓰여 있는 게 보면은 기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에너지가 뒷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당수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조울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이것을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분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무드인데, 무드. 내지는 이 기분보다도 더 큰 어떤 개념이 정동, 어펙트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양극성 정동장애.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어떤 신체적으로 업된 상태와 그 다음에 기분이 업된 상태, 정서적으로 업된 상태를 합해서 우리가 정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 기분에다가 보통 상당수 전문가들이 먼저 초점을 둔다. DSM에서도 기분이 먼저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조울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이걸 기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놓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도 저는 에너지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이걸 에너지라고 보면 모든 게 다 설명하기가 쉽다. 조증 기간은 에너지가 확 동원되는 기간이고 우울 기간은 에너지가 쭉 빠지는 기간이다. 에너지를 가지고 생각해라. 에너지가 쭉 동원되면서 기분도 따라서 업이 되거나 아니면 기분의 변덕이 엄청 심하거나 변덕스럽거나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우울 시기는 에너지가 쫙 빠지면서 기분도 같이 따라서 다운되는 거다.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은 이거를 그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증의 특징도 그렇고 조증도 그렇고 우울도 그렇고 그래서 에너지라는 걸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DSM에 쓰여 있는 걸로 보자면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기분이 업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과민한 기분. 과민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이리터블을 우리말로 과민하다라고 했는데 주변 자극에 민감하다가 과민하다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칭찬 좀 해주면 기분이 확 업됐다가 주변에서 싫은 말 한마디 하면 화가 팍 났다가 또 뭐에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확 다운돼서 갑자기 거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확 다운되거나 이렇게 막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화를 냈다가 이리터블하다. 주변 자극에 따라서 기분이 많이 변덕스럽다. 이게 과민하네요. 갑자기 심하게 화를 팍 내는 이런 모습이 이리터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민하다. 지나치게 민감하다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경조증도 그렇고 조증도 그런데 초기에 그것을 포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경조증도 그렇고 조증도 그렇고 들어가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예민하고 까칠해지는데 그게 과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에 계속 신경질 내고 별거 아닌 일에 신경질 내고 화내고 별거 아닌 일에 하여튼 그 영향을 쉽게 받는 그게 과민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업되거나 또는 이렇게 별것 아닌 일에 기분이 쉽게 좌지우지된다. 그래서 기분이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한다. 하루에도 그냥 금방 해해하다가 금방 화냈다가 금방 뭐 했다가 이렇게 된다. 이게 과민한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는 과민한 기분, 그러니까 이 기분 상태가 평소하고 다르다. 또는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에요. 기분 상태가 평소하고 다르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목표 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확 동원돼서 이 에너지를 한 군데 쏟아붓는다. 하나에 꽂힌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뭔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 자, 이 뭔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게
화를 죽으라고 열심히 낸다. 그래서 폭력적이 된다. 이것도 하나에 꽂히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온 사방에 막 전화 돌리고 계속 사람들 만나러 다니기에 바쁘다. 이것도 꽂히는 거고. 완전히 연애 관계, 이성 관계에 꽂혀가지고 완전히 뭐 계속 갔다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이야기만 한다. 이것도 꽂히는 거고. 도박에 꽂히는 것도 꽂히는 거고, 게임에 꽂히기도 하고, 또는 뭐죠? 좋은 쪽으로 공부를 막 하루에 10시간 이상 막 공부를 죽어라고 한다. 이것도 꽂히는 거예요. 일을 죽어라고 한다. 뭔가를 막 돈 벌겠다고 주식에만 계속 매달린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게임에만 계속 한다. 이런 전부 다 목표 지향적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이 조증 시기에 이 에너지가 꽂힐 때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게임을 죽어라고 한다라고 할 때 게임에서 내 등수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겠다. 또는 게임에서 돈을 얼마를 따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되면서 그 에너지를 한 군데다가 꽂혀서 쏟아붓는다. 한 가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쏟아붓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간, 우울사파에서는 이게 적어도 2주일간 되어 있어요. 조현병에서는 우리가 6개월간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의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꼭 그래야 된다 정확한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의사들마다 또 서로 이게 뭐 한 달은 그래야 이거를 조증 기간이라고 하지. 뭐 식으로 이게 다들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는 뭐 2, 3일만 이런 모습을 보여도 조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날짜를 진단 일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날짜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고지고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적어도 일주일간이라 했는데 보통은 일주일만이 아니죠.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때로는 4달, 뭐 등등 이렇게 조증식 기간이 긴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A. 그 다음에 B는 기분장애 및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3가지 또는 그 이상을 보이면 3가지 이상. 자, 그 다음에 기분이 단지 과민하기만 하다면 업된 상태가 아니라 기분이 막 예민해서 주변 자극에 의해서 쉽게 기분이 막 화냈다가 기분 좋았다가 기분이 확 다운됐다가 이런 식으로 변덕스럽기는 한데 기분이 붕 뜨는 게 없다. 붕 뜨는 게 없을 때에는 뒤에 나오는 이것 중에서 4가지 이상이 있어야 된다. 기분이 붕 떠 있다면 뒤에 나오는 것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으면 된다. 지금 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4가지, 3가지도 가족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진단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4가지다, 3가지다 정해놓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는 기분. 저는 그 다음 또 하나가 에너지. 근데 저는 에너지를 1순위로 생각해라. 에너지가 확 동원되는 것. 그래서 한 군데 꽂히는 것. 그 다음에 또한 2번째가 기분이 붕 뜨거나 아니면 기분이 과민해지는 것. 예민해서 막 변덕스러워지는 것. 요 크게 이 2가지를 딱 잡고 가십시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핵심 증상 2가지라고 했는 게 요거예요. 에너지와 기분, 이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중에서 3가지 또는 4가지인데, 자, 그냥 읽어만 볼게요. 다시 환기하는 차원에서.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져 있다. 자기는 막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뭐든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요런 것. 그 다음 2번째,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잠을 안 잔다. 조증 시기에 들어가면. 하루에 한 3시간만 자고도 발딱발딱 일어나서 하루 종일 아무 문제 없이 돌아다닌다. 막. 하루 3시간씩 자면서도 계속 뭐 4일, 5일, 6일 계속 이렇게 하고 어쩌다 한번 하루 푹 자고 계속 일주일 내내 막 한 서너 시간만 자고 계속 돌아다닌다. 이런 거예요. 밤에도 처음 우리가 이제
조증 올 때 흔히 나타나는 양상,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12시 지나서 1시, 2시, 3시, 4시까지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을 그러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또 금방 깨고 뭐 이런 양상으로. 그래서 수면 자체, 잠을 적게 자게 된다. 잠을 적게 자고도 잠을 자야 되겠다는 그 어떤 그게 수면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한다. 말수가 많아진다. 말을 중간에 잠깐만 나도 좀 이야기하자. 잠깐만 해도 내 말 들어보세요 하고 계속 말한다. 이렇게 말이 많아진다. 이게 말이 많아진다는 건 안에서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말로도 많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데 평소에도 이들은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생각 속에서 10년 뒤의 일, 죽는 날까지의 일을 다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계획을 계속 끊임없이 잡고 있고 실제로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공부 계획을 잡고 있다. 사람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 건지 어떻게 될 건지를 계속 생각 속에서 궁리하고 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그래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있는데 무조건 치료의 방향 내지는 방향을 잡는 게 어떻게 하면 생각을 줄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약을 먹어주면 약이 강제로 생각을 줄여주는데 어떻게 생각을 줄여줄 것이냐. 내지는 어떻게 또 할 거냐인데 생각을 줄인 게 하나가 약을 먹는 것, 또 하나가 잠을 푹 자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몸을 운동 같은 걸 해서 몸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면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평소에도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생각이 많아요. 우울 시기에도 심한 우울 가기 전에는 생각이 많아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죠. 우울 시기에는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생각을 끝없이 하는 거고 조증 시기에는 이 생각이 외부로 향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일을 벌릴 것이냐, 누구를 만나서 뭘 할 거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이런 생각들이 바깥을 향한 생각이 많아져요. 조증 시기에는. 우울 시기에는 안으로 자기를 죽이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고 조증 시기에는 일을 벌린다, 돈을 번다, 뭐를 한다, 바깥쪽으로 향하는 생각이 많아지고 계획이 많아져요.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단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사고의 비약, 속도가 빠르다.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우.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빨리 전개가 되다 보니까 말로 하려다가 보니까 보면 말이 못 따라가고 생각은 못 따라가는 상황도 생기고 타이핑을 하면 글을 쓰면 손이 생각을 못 따라가는 상황 정도 될 정도로 이게 엄청 빨라요. 그래서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생각을 못 따라가면 말이 막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막 건너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증인 상태와 우울인 상태는 겉으로만 봐도 구분이 되죠. 조증인 상태는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행동이 부산하고 말도 빨라지고 손동작, 몸동작이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음성이 톤이 올라가고 이래 되는 것이고 우울은 그 반대로 말도 느려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모든 행동이 작아지고 위축되고 몸동작도 손짓 이런 것도 거의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랬고 다섯 번째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산만.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못하고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좀 부산스럽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주의 산만하다. 주의가 스스로 느낄 때 자기가 하나에 집중 못한다. 계속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기도 하고 이게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주의 산만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니까 애가 도대체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계속 뭐 이렇게 되더라 하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목표지향, 이걸 제가 한 군데 꽂힌다는 거잖아요.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든지 또는 정신운동 초조. 아무 목적이나 목표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계속 갔다가 막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정신운동 초조라고 하죠. 영어로는 에지테이션인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친 몰두. 예를 들어 결과가 후유증이 큰, 예를 들어 돈을 엄청나게 써댄다. 그래서 막 명품 같은 거 막 사들인다. 이 조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계속 뭘 주문해가지고 집에 계속 뭐 택배 같은 게 오는 경우들이 있죠. 과도한 쇼핑 등 과소비. 그 다음에 무분별한 성회의. 뭐 처음 앱 같은 거 이용해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뭐 남자든 여자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바로 성관계 들어가기도 하고 등등 이 무분별한 성행. 그다음 어리석은 사업 투자. 묻지 마식으로 막 계약하고 이거 하면 대박 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계약하고 돈을 송금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러다가 보니까 조증 시기 같은 때 되면 조증 시기만이 아니더라도 조울증인 사람은 사기 잘 당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조증 시기 들어가면은 더 이게 뭐 합리적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기 당할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1.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2.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3.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함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험 5.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 산만 6.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또는 정신운동 초조 7.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친 몰두. 그래서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요 7가지 중에서 3가지 또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 A에 나오는 2가지. 저는 먼저 강조하는 게 이 에너지의 증가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 에너지의 증가와 목표지향적 활동. 이거를 저는 1번으로 생각해라. 에너지 증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에너지의 증가 또는 에너지의 증가와 목표지향적 활동.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플러스 기분.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한 기분 또는 그리고도 되고 또는도 되는데 과민한 기분. 지나치게 이 주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그래서 변덕스러운 그 기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증사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울사파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은 선생님이 강의하려고 할 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해서 중단을 시켰었고요. 여기에 이제 사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 양상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 양상을 보는 그걸 우리가 사파 영어로 에피소드를 우리말로 사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고요. 오늘 이제 강의했는 거는 크게 봐서 조현병의 진단 기준 그리고 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서 조증사파 내지는 경조증사파는 뭐냐. 경조증사파는 조증사파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까 그 기간이 뭐 7일 이상이다. 조증사파. 경조증사파는 기간이 4일 이상이다. 이렇게 기간 쪽은 이거는 조금 줄여놨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증사파는 이게
입원을 필요할 정도로 심각할 때가 많다. 하지만 경조증 사파는 흔히 입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 정도가 가볍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조증 사파와 경조증 사파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1형과 2형을 구분하려고 그런 거예요. 1형은 조증 시기에 되면 조증 사파를 보인다. 그러니까 양상이 심하다 소리고, 2형은 이 경조증 사파를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조증 양상이 1형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1형이라고, 그보다 좀 가볍게 조증 양상이 나타나는 걸 2형이라 한다. 그러면 1형과 2형은 어떻게 됐냐?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1형은 주변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채요. 저거 제정신 아니다. 주변에 볼 때 제정신 아니다. 알아차릴 정도가 1형이다. 2형은 주변에서 볼 때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간에도 가족들도 저 사람이 요새 평소하고 조금 다르네, 의욕이 넘치는 것 같네, 또는 평소보다 좀 왜 저렇게 까칠하지, 왜 저렇게 화를 잘 내지, 요런 정도. 근데 이게 병이라는 걸 미처 인식하지 못할 정도. 뭔가 직장 동료들도 사람 조금 요새 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요새 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왜 저래 까칠하지 정도로 생각하지, 이거를 잘 병이다라는 식으로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정말 안 좋다, 심각하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1형하고 2형하고. 그래서 이게 2형인 경우에는 2형인 경우에는 이거를 잘 모르고 지나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형은 종종 망상이나 환각이나 이런 조현병 증상들, 정신병 증상들이 왕왕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다. 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같은 것도 동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1형의 경우에. 2형도 없느냐? 아니, 2형도 때때로는 망상도 있고 환청도 듣고 하는데, 1형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망상이 있더라도 행동화 안 하면 남들이 잘 못 알아차려요. 자기 입 딱 다물고 그거 망상에 근거해서 행동하거나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남들이 안에 망상이 있는지 잘 몰라요. 환청도 마찬가지인데, 환청을 들어서 그걸 행동화하면 남들이 이상하다 알아차리지만, 행동화하지 않고 환청 그냥 듣기만 하고 남들 보는 앞에서는 혼자 중얼중얼거리지도 않고 딱 있으면 환청이 있는지 남들이 모르죠. 그래서 1형은 흔히 이런 게 잘 안 돼서 남들이 볼 때 망상, 환청 있는 게 다 티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고, 2형도 망상, 환청 있는 경우가 있는데 2형이 완전히 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2형은 있어도 남한테 피를 안 낸다. 그래서 1형과 2형을 구분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진단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진단 기준에는 입원을 요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다.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와 있지만, 달리 말하자면 1형은 남들이 볼 때 이상하다, 저 사람 평소하고 다르다, 이상하다는 거를 쉽게 눈치챈다. 저거 뭐가 지금 심각하다, 저거 지금 금방 눈치채는데, 2형은 눈치를,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왕왕 있다. 스스로도 자기가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왕왕 있겠죠. 당연히 지나고 나서도 마찬가지. 지나고 나서도 1형은 워낙 심하게 터지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그게 자기가 조증기간이었다고 인정을 안 할 재주가 없어요. 근데 2형은 지나고 나서 내가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정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여튼 조현병과 조울증의 진단 기준, 그중에 조울증 중에서는 조증 사파, 조증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대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오늘도 얼핏 앞부분에 지나갔는데,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크게 원인론적 진단이 있고 기술론적 진단이 있는데, 지금 정신과적 진단은 다 기술론적 진단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보고 진단을 내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 그 뒤에 2주 뒤, 3주 뒤, 좀 지나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신과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내려지는 거냐, 진단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는 뭐냐,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얼핏 DSM 체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ICD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이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진단 기준이고,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진단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이고 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ICD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 표준 진단 분류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KCD예요. KCD라는 진단 체계가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진단서라든지 모든 법적 행위를 할 때는 요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 청구하고 할 때 의사들이 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단 체계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DSM 체계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ICD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만든 KCD라고 하는 요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왜 이거 같이 써야 되느냐? 왜 같이 쓰고 있느냐? 요 이야기도 뒤에 좀 자세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DSM 체계에서는 조울증의 공식적인 진단명이 양극성 장애인데 이 KCD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DSM 체계와 KCD 체계 내지는 ICD 체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단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또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뒤에 이제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죠. 제가 가는 강의의 핵심은 사실은 진단이 뭐냐, 뭐 등등 이런 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단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조현병인지, 이게 조울증인지, 이게 양극성 장애인지, 강박장애인지, 공황장애인지, 불안장애인지, 이런 진단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내릴까? 이런 게 제 강의의 초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의 초점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당사자가 도대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제 강의의 사실은 가장 핵심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니 앞에 이런 본인의 진단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진단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또는 약을 먹는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다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도 9월 한 달, 9월, 10월 정도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진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병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진단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과연 뭐가 문제냐?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 원인은 무엇인가? 그 다음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쭉 이야기를 전개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일단 우리가 과학적 사실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지식에 먼저 바탕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초반에는 이런 학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좀 자세하게 다루어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이게 단지 이렇게 정신과 교과서라든지 DSM이라든지 나오는 이 이야기만 가지고는 이거는 전문가들이 일할 때 그냥 분류하고 뭐 하기 위한 이야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이라는 걸 알았다. 양극성 장애라는 걸 알았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후로 이제 강의가 그렇게 전개되어 갈 겁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제
보충 설명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재은 선생이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요 댓글 읽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요. 네,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정신과적 진단이 갖는 의미라던가 혹은 이제 원인론적 진단, 기술론적 진단에 대한 이야기, 음, 그리고 DSM과 ICD 체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또 진단 분류 체계, 진단을 내리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음, 강의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 요번 시간에 감사합니다. 못했던 그 우울사파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 초반에 해주셔야 돼요. 네.